한중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 재가동과 소통 강화. 사실상 중국이 사드 보복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특히 사드 직격탄을 맞은 유통 서비스 업체들이 크게 반겼습니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329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쇼핑 부분의 매출 감소 규모는 4조 9,300억 원에 달했고 숙박업종은 1조 1,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판매가 급감했던 자동차 업계도 기대가 큽니다. 올 상반기까지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은 지난해 반토막 수준에 그쳤고 8월 이후 감소폭은 줄고 있지만 감소 추세는 여전합니다. 그동안 경색이 되었던 소비 심리가 이번 국가 정상들 간의 만남으로 좀 해소되길 기원하며 또 실제 소비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돌출락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열리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정에서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57살 임모 씨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친구를 지지해달라며 충남 아산 지역 주민들에게 60여만 원어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폐지된 이후 새 선거구 확정이 지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매수행위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드시 선거구가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선거구 주민뿐만 아니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만 있는 사람이라도 매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 2일까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60명. 선거구 미획정 기간에 발생한 부정행위를 규제할 길이 열리면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14명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한층 더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리겠습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추가로 쏟아져 내려와 수온주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한낮에도 중부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눈까지 쏟아집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심한 온도 차이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찬바람을 타고 해안과 내륙까지 유입되는 것입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 충청과 호남 내륙에는 3에서 8cm, 그 밖에 전남 남해안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 주 후반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리 없이 요란 방송. 전화 서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송병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작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유 방송 103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103화니까 이제 2003년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 한 두 가지 정도만 추려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살아있긴 했었지만 네. 이게 딱히 어떤 이렇게 뚜렷한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많이들 기대를 했지만 언론이라든지 뭐 정치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지지를 보내진 않았어요. 좀 스타트부터 많이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죠. 이게 취임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이게 취임은 한 2월 이 정도 하니까요. 네. 당선되고 난 다음 해 2월 정도 이제 하니까 네.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을 안 당했다면은 네. 사실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름.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추운 겨울. 네.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작년 이맘때가 진짜 뭔가 희망을 향해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지만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착착착 다행히 진행이 됐고 우리가 염원한 대로 이번 주에 우병우가 구속이 됐잖아요. 아, 그럼요. 드디어. 네, 드디어. 진짜 1년 전 생각해보면은, 아, 진짜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방금 송병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네요, 소름이 끼쳐.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정부가 시작이 된 건데, 이제 뭐, 104회, 이제 105회, 106회 이제 얘기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은 그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망자와 이제 실종자까지 총 합하면 거의 200명이 넘어갈 정도로 네. 큰 사상이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네. 이 사건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작은 불씨를 끄지 못하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래서 정말 큰 사건, 큰 희생으로 번지게 된 사건이라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네.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식으로 사망을 한 경우라서 좀 더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뭔가 머뭇거렸던 그런 기관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일단은 그 화재를 누가 의도적으로 방화를 한 거잖아요, 범인이. 네, 그럼요. 이제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휘발유를 구입하는 과정 자체부터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페트병이나 이런 데 담아주면 안 되는데 그런 과정이 주유소에서 일단 벌어진 게 문제였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숨기고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죠. 근데 이제 초반에 불을 질렀을 때 이제 정작 그 불이 난 1079 열차에서는 승객들이 무사히 대피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1080 열차에서가 문제였었던 거죠. 그 기관사랑 지하철 사령이 적절한 대치를 하지 못해서 그 대부분의 사망자가 1080 열차 안에서 일어났었다는 게 그게 진짜 너무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 뉴스들을 보면서 그 지하철역이 그 지하에 있고 되게 어두운데 네. 다 끄름으로 까맣게 돼 있는 그런 방송 보도 네. 이런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막 다 끌어가지고 까맣게 돼 있는 그 열차 같은 거, 뭐 유리창에 남아 있는 그런 자국들 이런 거 네네. 보면서 어린 나이부터 약간 그 지하철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지하철을 못 탔었어요, 진짜로. 예, 맞아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안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겪고 그 뒤로도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도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지하철에 대한 불신이 엄청 높아졌어요. 저부터도 지하철 안 타고 어딘가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뒤로 갑자기 지하철이 멈춘다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이제 시민들이 알아서 뛰쳐나오는 네. 맞아. 의식 전환이 일어났죠. 그 지하철 타게 되면은 제가 지금도 버릇처럼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방독면 있죠. 방독면 함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문 개폐기 위치는 이제 대부분 아니까. 그리고 또 요즘엔 추가적으로 그 자동 그 심실 제세동기 있잖아요. 네. 그런 위치도 많이 나요. 왜냐면은 겨울철엔 또 갑자기 심장 쪽 그 심혈관 질환 호소하시면서 팍 쓰러지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것만 알아도 적절하게 대처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걸 좀 보게 돼요. 방독면, 예. 제세동기 이렇게 예. 보면 되나요? 근데 실제로 진짜 방독면이라든지 그 휴대용 랜턴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후레쉬. 그거를 사갖고 다녀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 플래시를 갖고 다니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폰에 다 있으니까. 네. 좀 많이 무의미해졌고. 근데 다른 분들도 정민님처럼 적어도 자주 가는 역 정도는 네.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좀 알아두면 사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진짜. 그 사건 이후로 지하철 내에 보면은 그런 구호 장비들이나 재난 장비들이 많이 갖춰지게 되었다. 결국에는 큰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됐지만 또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세상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네. 예, 그래요. 2003년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얘기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했었던 연설 관련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일날 충칭에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네요. 연설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높여주는 듯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중국과 우리가 사드 때문에 벌어졌던 그 간극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봉합을 해주시는 그런 언사가 중국인들한테 뜻깊은 그런 언사였던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외교적으로 많이 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화답하는 듯한 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것 같았고, 네. 이게 우리나라가 1년 전만 해도 이제 대통령이 이런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할 때였잖아요. 말을 못했지, 하고, 말을 예, 못했지. 그런 거 어버버버 할 때는 그건 다 막 뉴스에 막 나오면서 이런 부분은 왜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는지 조금 답답한 게 있었어요.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버버도 편집에 자기들이 또 의견을 보태서 완전히 무슨 진짜 대활약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중동 방문이라든지, 그렇죠. 박근혜 씨의. 네. 뭐 이런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뭐 난리도 아니었었다 막 이러면서 뭐 박근혜가 뭐 했다 이러면서 이슈를 만들다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기자단 폭행 가지고 아주 그냥 비방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언론의 행태에 맞서서 이런 또 전해지지 않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연설 전문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 이거 성대모사 해야 되나? 한번 해주세요. 20세기 초 여러분의 선배들은 5.4 운동을 주도하며 중국 군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5.4 운동 터치해줬잖아요. 우리가 동질감이 있잖아요. 5.4 운동하면. 5.4 운동의 모티브가 됐던 운동이 뭡니까? 3.1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하셨구나. 예, 그 3.1 운동과 5.4 운동이 뭡니까, 결국에는? 일본에 반대하는 운동이잖아요. 항일 운동이었잖아요. 항일 애국 운동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전 국민이 나서서 평화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드 때문에 냉랭해 있던 한중 관계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이웃사촌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네. 한류 열풍 얘기하면서 약간 농담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진짜 좋게 보인 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맞춘 듯한 그런 연설이어가지고, 그 왜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한국 청년들이 양꼬치랑 칭따오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 대학생들이 막 웃고 이런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라탕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마라탕이 새로운 유행이라고 맞아요. 막 소개를 해줬다고 하는데. 마라탕이 그 이슈가 된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된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 번은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마라탕인데. 진짜 마라탕 엄청 자주 먹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고 싶어요. 이게 네. 한동안 약간 트위터 같은 데서 네, 마라탕 이슈였죠. 얘기만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또 방금 양세병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 양꼬치 칭따오 뭐 그런 거 우리 문화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또 그런 공감대도 형성해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 공감대도 같이 형성을 하면서 분위기 쫙 몰아가는 네. 그런,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박근혜식의 그런 연설이랑은 완전 차별화되는 진짜 준비 많이 한 네, 그런 맞아요. 연설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류에 대한 걸 언급할 때도 우리 한류 이만큼 대단합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맞아요. 이 한류가 어떻게 이렇게 유래되었는지 약간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전에 네. 한 번 더 원래 중류가 음. 좀 더 깊숙이 한국에 원래 들어있는 문화였다 이러면서 서로 교류가 되고 있다라는 네. 것도 강조하고,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저는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외국의 유명한 뭔가 대학 연설 같은 거, 오바마가 특히 그런 거 막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 거 일부러 해석본 찾아가지고 막 맞아. 친구들끼리 공유해가면서 보고 이런 게 되게 유행처럼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그런 연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연설문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고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보면은 이제 제가 제일 감명 깊은 장면이 이제 삼국지연이 네. 그 장면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유비가 신야성에서 이제 강릉으로 피신할 때 그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신야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는, 마치 출애굽기 하는 네, 네. 모세처럼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자신의 정책 철학과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진짜 자신의 아들도 잃을 뻔했는데도 그래도 백성,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대통령, 그 사람이 먼저다, 그런 부분이랑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중국 고전에 관한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중국 고전을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이징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그 자긍심도 높여주는 네.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타인을 높여줌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에 바람직한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베이징 대학에서 있었던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베이징 대학 하니까 또 우리 대학생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우리 방송.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우리가 얘기해야지. 그럼요. 그렇구나.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16일이죠. 오늘 충칭을 방문했습니다. 네, 충칭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어가지고 의미가 네. 또 있는데 이곳을 방문한다고. 저는 이제 그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 충칭을 처음 이제 임시정부가 1940년부터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 광복군도 자리를 잡았다. 네. 뭐 이런 얘기로.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도시가 충칭이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약간 중국에서 밀고 있는 네. 도시라고 해요. 네. 일단은 그 현직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한 거는 한중수교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충칭 자체가 그 현재 시진핑 주석이 그 역점을 두고 있는 1대1로의 거점 도시래요. 그러니까 육해상의 실크로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과도 매우 밀접하다. 대통령의 방문이 중요한 것으로 이제 또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방문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되게 전략적으로 네. 바람직한 네. 방문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잖아요. 아,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도 매우 상징성 있는 일인 그렇죠. 거죠. 사실 그 역사 교과서 논란 같은 경우에도 건국절 논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같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문인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부터 자유당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국절 네.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건국 100주년을 상징하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가 네. 결국에는 종지부 찍는 거죠. 맞아요. 이제 샷다마우스 해라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1919년도부터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그 적통이다.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네. 중국 정부에서도 그 임시정부 때 사진을 공개 안 됐던 사진들을 공개하는 등 그쪽에서도 인정해주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쪽에서도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적폐 세력뿐만 아니라 네. 네, 일본에서도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촉각 곤두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까는 것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근데 걔네는 걔네라고 치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도 같이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죠. 대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그 기조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칭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런 충칭 방문이 한 3가지 정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가 이제 딱 드러나는 것들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연설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던 게 중국이 VR이나 뭐 인공지능 같은 기술에 선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한국의 청년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유라시아 실크로드 재현하는 그것도 이제 미래지향적인 얘기고 네. 그러니까 역사만 챙기는 게 아니고 동시에 미래까지 챙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혼밥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게 주중대사 부부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네. 그 주민들도 이제 거기 막 몰려들어갖고 문전성시가 돼가지고 가게 난리 났었대요. 네, 진짜. 그렇게 됐었던 건데 그거 뭐 아주 쓸쓸하게 혼자 밥 먹는 것처럼 거기만 가운데만 사진 딱 잘라가지고 기사화 시켜서 문제가 됐지만 아니 그 가게 주인이 대통령 세트를 만들겠대요. 예? 아, 진짜로 대통령이 시키셨던. 대통령이 먹었던 음식을 해가지고 대통령 세트를 추진하고 네. 있다고 하고 자기네 가게 매상도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요. 일시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고 미리 준비돼 있었던 일종의 기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치 뭐 중국 정부에서 냉대를 하는 바람에 홀대하는 바람에 뭐 대통령이 혼밥을 먹었다는 듯한 기조의 네. 기사는 이거는 진짜 심판받아야 돼요, 이제는. 굳이 왜 그런 뉘앙스로 마치 중국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직 뭐 그거 있잖아요. 황제가 인정해줘야 그 왕이 딱 되는 뭐 그런 느낌처럼. 그렇죠. 자꾸 이런 언론의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그 대외적인 그 위치를 자꾸 깎아먹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나가서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랑방구 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언론들은 자기들이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 있냐? 네. 왜 박근혜 때는 그런 거 못했나? 박근혜 때는 나가가지고 실수하고 망신살 뻗친 거 그런 얘기 못하면서 잘해준 게 만만하나?
그 진짜. 혼밥은 박근혜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조 자체가 사실은 네. 폭행당했다고 지금 보복하는 듯한 이미지라서 네. 그러니까 본인들을 공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드시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할 때 네. 알리페이 그러니까 네, 이게 QR 코드 딱 찍어가지고 결제하는 거 예. 그걸 하신 거예요. 대사관 직원이 대신하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가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단 얘기를 했는데 충칭에 떠나기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기자들 쪽을 방문해가지고 위로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갔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진짜 대통령이 너무 바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일 저 일 다 처리하고 직접 막 이렇게 해결하고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신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언론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언론들이 잘 보도는 하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지금 대통령이 외교를 엄청 잘하고 있다.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이런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 할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 기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 고맙다. 한국 기자들에게 특별히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찬스를 주겠다. 아 맞다. 예. 예,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결국에는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미안하지만 나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 기자들이 할 얘기 없으면 내가 질문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오바마가 그건 좀 곤란하다. 나는 한국 기자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 한국 기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 기자가 그럼 내가 직접 설득하겠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참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네요. 개망신이죠. 사실 그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네. 그만큼 아는 게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심지어 오바마가 이런 얘기도 해요. 영어로 안 해도 된다. 한국어로 해라. 그럼 통역이 필요하겠지만 통역 장치 다 돼 안 돼, 있으니까 그만해.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약간 언어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어차피 그런 자리에 보면은 다 통역기 다 돼 있습니다. 통역 장치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소신이 있으면 통역 장치가 문제입니까? 그럼요. 네. 할 말이 있으면 뭐라도 하죠. 예, 네. 그런 기자들이 이제는 정권 교체되고 세상 좀 좋아졌다고, 예? 이제 어디 떠세를 부려요, 떠세를.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우리가 열받았던 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들이 언제부터 잘했다고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언론이 그나마 이번 주에 가장 잘한 일은 우병우 어깨빵 넣은 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네, 그런 설이 있네요. 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중국 방문 중에 있는 활약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특히 베이징 대학에 있었던 연설, 그리고 충칭 방문에 대한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얄밉게 그런 부분을 쏙 빼고 현재 기자단 폭행 사건만 부각시키는 언론에 대한 우리의 속상한 마음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뜻깊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이죠. 고 백남기 농민이 입학 48년 만에 중앙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원래 68년도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유신헌법에 맞서서 저항운동을 하면서 제적을 여러 번 당했었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5.18 때 체포가 되고 그때 징역형을 받으면서 중앙대에서 퇴학을 당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37년 만에 이게 명예 졸업을 하게 해준 그 일이라고 네. 합니다. 일단 수여식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뭐 유가족 분들 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창수 중앙대학교 총장, 그 다음에 김영진 농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후까지 활동하셨던 게 이제 전농이잖아요. 전농에 있는 회원분들 참석하시고 그래서 뜻깊은 행사로 더욱더 빛내주셨다고 합니다. 민주동문회 측이 민주화 운동 활동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서 네. 이거를 검토한 만에 37년 만에 그러니까 학교를 떠난 지 37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서 네, 더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1차 민중 총궐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2015년도였죠. 11월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갔던 대규모 집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애청자이자 방송에 참여하는 일부 패널의 입장으로 나갔었는데 일단 새날팀이랑 같이 가서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선두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회 현장이 이런 거라는 거를 처음 느낀 거죠. 진짜로 그
경찰이 물대포를 쏘자마자 그 최루가스 때문에 눈을 못 뜨는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 또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신비님이 그 앞에서 촬영을 하고 계시다가 또 그 현장에서 이제 또 백남기 농민 그 후송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기억하시겠지만 또 박근혜 정부 어목한 시절에 백남기 농민 부검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시신을 강제 탈취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황교안이었었죠. 황교안 대행이 그런 무자비한 짓도 벌이려고 했었고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백남기 농민께서 보여주신 그런 선배 세대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민중 총궐기부터 촛불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 백남기 농민께서 많은 에너지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남기 농민의 이 일을 보면서 약간 느끼는 거는 네. 막 이런 국가가 하는 부당한 폭력이나 네. 좀 치졸하다시피까지 한 억압 같은 걸로는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걸 네. 되게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학도 어렵게 들어가셨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징역형 받으면서 퇴학을 하게 됐고, 근데 거기에서 그런 피해를 받았음에도 사실은 뭐 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전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예, 카톨릭 농민회 이런 거 하시면서 농민들을 위한 또 그런 운동을 계속 하신 거죠, 지역에서. 그러다가 그 민중총궐기에 선두로 네. 참여하신 거죠. 네,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그때 아직 이제 교수님일 때 조국 교수님일 때. 예, 조국 교수님이 강연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쨌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원칙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원칙대로 하면 된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원칙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1년 만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정말로 1년 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게 또 다시 느껴지네요. 하늘에서도 아마 그 졸업 증서를 받으신 거를 매우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는 오늘은 금주의 시사를 양세병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 제목을 네. 책 이름에서 떼왔는데요. 책 이름이요? 네.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아,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하려는 말이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의 뭐 현상을 보든 뭐 TV를 보든 뭘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불편하다, 차별적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서 가져온 이슈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방송이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한 번도 다루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최근 유명한 연예인 이슈를 가져왔어요. 유명한 연예인이요? 네, 워낙에 유명하고 팬도 많고 TV에도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가져왔는데 그 슈퍼주니어의 그리고 아는 형님에 나오는 그 김희철 씨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아, 슈즈? 네. 네.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렇죠. 그 예능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능에서도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사실 반응이 진짜 좋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좀 4차원 도라이 캐릭터다 이러면서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좀 똘끼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김희철이 하는 개그가 너무 재밌고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그 방송을 안 보게 되고 김희철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다 싫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김희철이 그 연예계에서 되게 대표적인 여성 혐오 개그 코드를 즐겨 쓰는 연예인이거든요. 이게 그 어떤 부분에서 자주 등장을 하냐면 프로 불편러라는 얘기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프로 불편러. 네, 항상 이것저것에 불평불만하는 불편한 사람이라고 프로 불편러라는 얘기가 있는데 프로 컴플레인 뭐 그런 거? 그런.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희철은 프로 불편러들을 다시 한번 조롱을 하는 개그를 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열광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 프로 불편러라는 게 뭐냐면 그 여성들이 많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처음에 나온 말인데 그게 아무튼 그
커뮤니티에서 네.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나 그런 사회 현상, 뭐 광고 문구 뭔가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거 저만 불편한가요? 이거 되게 불편한 상황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들의 어떤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참 그게 활발했을 때 뭐 가족의 이미지라고 나왔을 때 왜 소파에서 신문을 보는 아버지와 요리를 하시는 어머니 뭐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저 이거 저만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과잠 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 과잠 업체에서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그런 문구를 많이 썼었어요. 뭐 새내기의 순결에 때를 묻히고 싶은 블랙 과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좀 너무 개소리 아니야? 네,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들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서 막 항의를 많이 하고 뭔가 이런 하나의 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가 들어도 불편한데.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투가 있잖아요. 여성스러운 말투로 언냐들 이거 나만 불편해? 라고 뭔가 얘기하는 거를 김희철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세세한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너네가 되게 웃기다라는 식으로 폄하를 한 거죠. 어떻게 뭐 보면. 이렇게 심각해? 네, Why 뭐 so serious? 뭐 이런 거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를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왜 그 여성이 흡연하는 모습을 굉장히 희화화하는 걸 개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는 형님을 생각해 보면은 뭐만 할 때마다 이렇게 모션으로 흡연하는 모션을 취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남성들한테는 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그 흡연에 대한 굉장히 강박 코르셋이 있잖아요. 억압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되게 악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을 때 김희철이라는 사람이 되게 저는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4차원의 귀여운 악동 이미지를 가진 그 김희철 씨가 이번에 노래를 낸 게 굉장히 이슈예요.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노래를 냈는데 그 노래 제목이 그거예요? 네네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0몇 년 차 아이돌이니까 짬밥 된다? 저희가 짬밥이 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 가사를 조금 가져와 보면은 김희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혐과 남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서 뭐 주옥 같은 트집으로 지들만 불편한 벌레 여시들의 안주인이다 내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사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첫 번째로는 본인의 개그가 굉장히 사람들이 여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너무 당당하고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의 그 개그 코드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트집만 잡는 벌레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그 가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도 문맥상으로 봐도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너무 당혹스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문제는 여성 혐오를 하는 내가 아니라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민한 여성들이다라는 얘기를 가사에 저는 술 먹고 잘못 올린 트위터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가사인데? 네, 근데 그게 음원 가사라는 게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안주인이 아니라 안에 있는 주인이 아니고 안주 안주. 있잖아. 안주. 그래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바로 무시를 했거든요. 너무 상대할 가치도 없고 저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까는 글도 별로 없고 다들 좋아하고 역시 내 가수 역시 당당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과연 이런 퍼포먼스, 가사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당당한 행동인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저는 해명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까지의 제가 얘기한 것들이 김희철 개인의 도라이스러운 그런 짓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뒤에 나올 그 해명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사회 문제적인 공적으로 얘기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네. 그게 해명을 제가 3문장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그 생략을 해서 딱 그 김희철이 쓴 말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남성이 나쁘고 여성이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이상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여성 남성을 사랑하는 김희철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쓴 글 그대로 가져왔을 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한계라고 봐요, 저는. 근데 좀 생각해서 보면은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해명글을 올라온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비판하고 제2의 유아인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조용하고 그 해명글의 좋아요 수는 너무 많고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하는구나. 네.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사회적 문제냐면 일단 너무 올바른 단어만 썼기 때문에 김희철이 사람들이 이게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그 첫 번째로 남성이 나쁘고 여성이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라는 부분도 그 잠재적 피해자는 있는데 잠재적 가해자가 없는 우리 사회에서 김희철이 여성 혐오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 축소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남성이 나빠, 여성이 나빠라고 김희철한테 말한 사람이 없는데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없을 텐데 근데 굳이 나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 나쁘다라는 단어는 그냥 나쁜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 나쁜 사람 그냥 다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를 굳이 써서 뭔가 극소수의 정신 나간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뿐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들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개그가 여성 혐오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약간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알면은 불편한 얘기다. 네네네. 결국엔. 이거 불만 가진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합주기가 됩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표현이 잘못된 게 김희철 씨가 정상적인 여성 남성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아요. 예. 좀 씁쓸하네요. 저 진짜 그거 폭력적인 단어죠. 일단 저희 성평등 지수가 145개국 중에 엄청 낮잖아요. 115위고 예. OECD 회원국 29개국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4년째 최하위며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는 여성 혐오가 팽배한 사회인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그 심하게 가해지는 그런 젠더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냥 나쁜 미친 사람들과 그 미친 사람들한테 당한 불운한 여성들의 문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자 피해자 대다수가 네. 그러니까 즉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이 여성이고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배우자나 연인 등 뭐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의 그런 피해가 이틀에 한 명꼴로 여성이 죽거나 뭐 다치는 사건도 발생되고 있고 그냥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만연한데도 이것이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의 문제라고 한정 짓는 그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여기서 저는 정말 머리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좋은 말이어서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막 사랑해요, 공존해요, 연합해요, 연대해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약간 그 기시감이 오네요. 그 큰 단어, 긍정적인 단어. 리을해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BGM으로는 뭐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뭐야 존 레논의 뭐 이메이진 네, 뭐 그냥 그런 거 너무 좋은 흘릴 얘기. 것 같은 느낌. 네.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싸우지 말아요. 일단 갈등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제하에 놨다는 것도 잘못이고 갈등이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여성의 혐오가 그 소수자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켜 볼 때 흑인 인권 문제나 뭐 노동자 문제 뭐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소수자의 같은 그런 문제로서 흑인 인권 운동에서 백인이 네. 여러분 우리 싸우지 말고 흑인과 백인 모두 사이좋게 살아요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우스운 맞아. 일인지 김희철 씨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단 화장실은 흑인 전용 화장실 쓰시고요. 네, 그런 거죠. 평화롭게 살아요. 이런 거죠. 대신에 버스 앞자리는 안 돼요. 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바닥은 괜찮아요. 가방 깔고 앉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설국열차 영화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게 위그너 칼럼니스트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남성 혐오가 착취하는 앞칸에 대한 뒷칸의 분노라면 여성 혐오는 그들을 뒷칸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 강제적인 힘과 열차의 구조 자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칸에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던 사람들이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밥 먹는 사람들한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공감이 안 되는 거지. 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앞칸 사람들은 뒷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김희철이 딱 그런 꼴이고 그리고 본인의 뭐랄까 일상에서 지워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감을 못할 뿐더러 착취 시스템에서 수혜자는 착취당하는 자들을 모른다는 그 얘기를 좀 앞에다 두고서 좀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인스타죠, 인스타. 인스타, 저 PDF 따이거든요. 아이돌 짬밥은 이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짬밥이 많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잘못 이걸 잡고 있는 것 같은 게
해명글을 올렸으면은 그 해명을 할 때 지금 제일 중점이 되는 문제가 본인이 그 여시라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커뮤니티를 벌레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벌레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다른 통념상으로 보면은 벌레를 붙일 수 있는 건 거의 뭐 일베나 네. 네, 그나마 비슷하다면은 네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시라는 데는 비슷한 데를 보면 오유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데인데 거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폄하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단체를 폄하하는 건 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적을 만드는 일인데 그거를 공인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기에는 그것도 자기 일인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벗어난 건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진짜로 나쁜 데야. 그리고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핀트가 어긋난 잘못된 해명이고 이게 완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인식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해명글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모든 것은 이제 태도에서 비롯되거든요. 태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김희철 씨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해명은 그냥 해명으로 두고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 이제 해명이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지점에 대해서 예의 있게 설명을 하는 게 보통 해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의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떨어지는 글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명이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볼 테면 해봐. 뭐 이런 그쵸. 느낌. 그것보다 더 도전장? 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아도취적인 마인드로 난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너네 나한테 왜 그래? 약간 너네 이상해.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얘들아. 저희 약간 이런 자기 느낌이죠. 되게 나는 PC한 사람이야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공인이면은 팬도 팬이지만 안티팬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글에 보면 이제 소중한 팬들만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김희철 씨에 대한 이미지? 뭐 그렇게 썩 그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사람인데 그닥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긴 힘든데. 제가 솔직히 뭐 페미니스트나 여성운동이나 뭐 여성주의나 이런 거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던 사람이고 방송하면서 이제 우리 주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또 이제 딸을 낳고 나니까 그 딸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한 40년 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제가 봤었던 직접 경험했던 그런 차별이라든지 그런 모순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게 비단 이제 남성 여성 차이 뭐 이런 차별 그런 부분을 떠나서 사회에 있는 전반적인 모순이랑 차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그런 시각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김희철 씨의 이 해명글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불편해해야 돼요. 애초에 이 혜택을 저버릴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거는 이미 그 안정적인 이 불의 형태 자체를 더 공고히 할 뿐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여성과 남성을 사랑하는 김희철이라고 얘기를 한 게 진짜 클라이막스잖아요. 이거 LGBT 쪽에서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LGBT뿐만이 아니죠. 이거 근데 혹시 유아인의 애호박 사태 다들 혹시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유아인의 애호박 사태와 너무 비슷해요. 그게 어떤 트위터 하시는 분이 뭐 유아인에 대한 글을 썼어요. 약간 농담조의 글이었는데 마지막에 유아인이 자신에 대한 트윗에 어떤 답글을 달면서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유아인이 거기에다가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이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지만 팬이랑 장난을 쳤다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게 일파만파 커진 이유가 그 사실 유아인이 애호박으로 맞아봤느냐라는 말에 큰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답글이 달린 그 원글이 작성자가 여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여성에게 그런 폭력을 얘기를 한 건 여성 혐오다라는 식으로 막 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유아인이 너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너네들은 진정한 페미니즘을 해야지 왜 매갈짓을 하고 있느냐 라면서 뭔가 싸움이 붙기 시작해서 이게 몇 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계속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아인이 처음에 애호박으로 맞아봤느냐라는 말에는 솔직히 큰 악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네. 근데 유아인이 원래 그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 건 아시나요? 유아인이 원래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애호박이든 오이든 뭐 가지가 됐던 남성이 여성한테 맞을래? 라고 말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뭔가 이해하고 그럼 자신의 발언이 이런 맥락에서 파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농담을 했을 뿐인데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너네는 굉장히 매갈짓을 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얘들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맨스플레인을 해요. 맨스플레인이 뭐냐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그 행동을 얘기하거든요. 여성들에게 계몽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계몽. 네, 남성이면서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 그러니까 자신은 진정한 페미니스트인데 나의 이런 진정성을 모르는 너네들은 다 매갈이야. 근데 이게 그냥 김희철 정도로 가사 한 번 내고 해명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트윗들이 오고 갔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일베에서는 유아인을 왕으로 칭송하기 시작하고 이제 뭐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유아인이 싸움도 일어나면서 한 이틀 동안 굉장히 핫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째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를 운운하고 정상적인 남녀를 운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페미니스트 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규정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또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무엇이며 왜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여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네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는 게 굉장히 없는 말? 그러니까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굉장히 페미니즘 자체가 복잡한 개념이고 계속 진화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페미니즘이 뭐야? 라는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들어보는데 답해줄 말이 없어요. 사실 페미니즘 남녀 평등을 위한 거야 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말이 되고 제가 어떤 호주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좋아하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설명인데 개똥 같은 취급을 받고 싶어하지 않은 여성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 새로운 젠더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는 게 그게 페미니즘이고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해지는 그런 억압, 이 김희철이나 유아인이 하는 것처럼 그런 폭력들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도 아마 어떤 페미니즘 강연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더라도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뭔지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적일 수 있죠. 그 여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유아인이나 김희철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굉장히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검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아 도취에 빠져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자들도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굉장히 많은 좋아요 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절망감이 사실 있거든요. 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유아인하고 이제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촛불 시위에도 유아인이 참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전체 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 기획사 대표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이제 촛불 시위 관련된 일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고 그런 거에 이제 변론 관련해서도 도움을 주셨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되는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애호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게 약간 미러링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면 애호박 얘기가 애초에 나온 게 유아인이랑 친구로 지내기는 좀 뭐한 것 같다. 이렇게 그 이제 여성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가까이 보는 건 좀 그렇고 20m 정도 떨어져서 보기에만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채소 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있는 걸 보고서 가만히 들여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거 뭘까 하고 코 찡긋할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맘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뭔가 비꼴 때 다른 사물을 가지고 자기를 비꼴 때 그 사물로 맞아봤냐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선 그게 농담 같은 거예요. 흔한 농담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뿐만 아니라 흔하게 그냥 주고받는 농담의 유형이잖아요. 네, 그 여성분이 남자인 유아인에 대해서 맘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남자인 유아인 자신도 남자들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너가 맘대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던진 거죠. 남자가 남자한테 던지듯이 이제 농담을 던져서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게 만든 건데 그게 이제 논란으로 막 번져지고 막 그러니까 폭력적인 얘기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안타까웠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 짬밥이 많은 그냥 남자로서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저는 제가 반론을 하자면 저는 그 애호박 사태에서 유아인이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이라는 트윗까지는 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뭔가 경험한 여성들이 이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과를 안 하고까지 넘어갔어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거쳐왔던 그 트윗들을 보면은 애호박으로 맞아봤음? 이란 트윗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너는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진정한 페미니스트다. 너는 메갈이다.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되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그건 거였는데. 좀 위험하다. 배경은 있죠.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 자체는 그게 다른 사건으로 이미 그 사람이 도마 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DM이라고 하잖아요.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고 그 사람이 그래서 좀 이렇게 대응을 너무 이제 심하게 강력하게 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이해해줄 수 있는데 당한 여성분들은 이제 언어폭력을 막 한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는 수위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후적인 얘기로는 도를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까지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이랑 김희철의 가사랑은 좀 이게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저는. 저는 사실 유아인이 김희철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동등하지 못하다고 보는 게 김희철은 그냥 또라이라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유아인은 믿었던 사람인데 그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더 있는 거죠. 그 진보적인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면에서 좀 더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2002년도에 개혁 국민 정당 내에서 대선 기간에 성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유시민이 당시에 집행위원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 하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회운동, 진보적인 정당이나 뭐 이런 데에서 성폭행 문제나 성추행 문제, 교회에서 성폭행, 성추행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는다는 듯한 그런 인식들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민주적 촛불 집회도 나가고 진짜 깨어있는 시민인데 그런 남자조차도 그릇을 넘지 못한다는 뭔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쪽은 관심을 더 많이 받았고 어느 쪽은 관심을 못 받은 거가 관심을 어느 쪽이 많이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쪽이 더 위험하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김희철이 이런 식으로 가사를 남긴 거를 잘못된 가사를 남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유아인이 만약에 선을 넘었다면은 그 법적인 절차를 들어갔을 때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조금 이제 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김희철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정호님은 그러니까 김희철 요번 그 트위터와 그 전에 있었던 뭐 유아인 애호박 트윗 그 이야기가 같은 맥락으로 다뤄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 뭐, 양세명님은 아니다. 그것, 오히려 그 유아인이 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게 개인 유아인의 문제고 개인 김희철의 문제라서 그 개인이 비슷해서 김희철과 유아인을 엮은 게 아니고 이 여성 혐오가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연예계에서 뭐 유아인이 얘기를 하고 김희철이 얘기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고 그 상황이 바뀌어갈 뿐이지 그 점점 더 여성 혐오적인 그런 마인드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서 일맥상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유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한 거지 그 선을 넘지 않고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요?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는. 약간 두 분이 논점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평행선이야. 네. 제 생각에도 이게 뭐 평행선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의견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병우님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한쪽이 PC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보였던 잘못된 언행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애호박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뤄졌던 참 짜패미 감별사 같은 행동들은 당연히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했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봐도 네. 잘못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아인 씨가, 내가 유아인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이제 유아인 씨가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었는지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또 그 행동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글이 올라왔었고 유아인 씨가 그거를 보고 어떤 심리적 반응을 했을지 그 유아인 씨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이미 감정의 선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유아인 뭐 애호박 사건 제가 봤을 때 이건 따로 한 편으로 다뤄볼 만한 이야기지 여기서 격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은 되게 함축적으로 숨어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유아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러니까 유아인이 그래서 김희철 사건과 맥락이 비슷하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부분이 좀 있다. 근데 김희철에 관련된 얘기로 다시 결론을 지어야 될 네. 필요가 있다고 네.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유아인 사건은 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유아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그럼요. 감정적으로 한 게 많은데 예. 그게 이제 유아인은 어쨌든 엿이랑 메갈 정도는 구분할 줄 알고 메갈 쪽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주로 이제 피력을 했고 네. 신인철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아예 구분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은 왠지 요즘 주목을 받는다는 생각에 사실하고 멀게 이제 다른 데를 비판을 해서 문제가 된 거죠. 네. 또 첨언을 그냥 하자면 솔직히 저는 김희철이 아까 세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권력 구조 안에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롱적인 발언들을 했어도 떳떳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너네 어차피 그래도 선택권 없잖아. 그렇죠. 라는 거죠. 결국에 깔려있는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지지자들이 두텁거든.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해명글이라는 게 해명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전 조롱글로 들렸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도전장. 네. 그래서 뭐 여시도 메가리는 그런 게 아니야. 김희철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지점이 저도 문제라고 봐요. 네. 예. 아는데 아는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에요. 네. 그거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교묘하게 조롱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네. 정도지. 자기가 되게 막 나이브한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결국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저한테는. 네. 평화적인 걸로 무마하려고 하는. 이거 내가 주로 하는 거잖아. 꼭 마지막에 이제 멘트 칠 거 없으면은 이 문제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 같아요. 그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네. 네. 본질 자체가 많이 흐려져요, 결국에는. 그 단어를 결국에는 지우는 과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거든요. 네. 아유 그냥 뭐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렇게 말씀들을 네. 하시죠. 예. 특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지능적이다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그 계속 평등 뭐 평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젠더라는 게 성적 차이를 구성해내는 그 권력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인신론적 도구인데 네. 그 젠더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양성평등으로 번역을 하고 양성평등을 다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이원론적인 그런 이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남성 피해자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여성 피해자가 95% 이상이라는 그런
무게를 가려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로 방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조금 저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현실을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하려던 말이 남성이 뭐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하거나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를 뭐 생물학적 성애에 따라서 나누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한 사람이 태어난 지정 성별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런 규범적 실천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폭력적인 태도랑 행위들이 계속 매우 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담배를 피면은 그거를 꼭 집어서 조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폭력적인 태도나 행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불편해하고 고치도록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다들 조금씩 불편하게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결론을 내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은 들어요, 요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틈틈이 소요해서 뭐 이런 식의 토론 참 저는 환영하거든요. 그럼요. 네.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야 라는 식의 젠더 문제만 많이 다뤄왔었는데, 이런 네. 얘기하니까 되게 더 논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한 가지 첨언이나 마무리로 드리자면, 네. 그런 얘기들 흔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젠더나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런 논의들, 문제들은 결국엔 지능의 차원이다, 지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인권 감수성이나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약간 좀 둔감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전 사실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지능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추상적이고 되게 어려운 고차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이게 오히려 그만큼 그 반대급부에 있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개인적인 그리고 되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좀 타자화시켜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내 애인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내 이성 애인이랑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걸? 난 여자 좋아하는걸?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계속 가게 돼버리면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 지능의 문제다라는 건 그런 얘기라고.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전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런 거죠, 네. 난 뭐 세계 평화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네. 그 말에 공감하고요.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주에는 그럼 결국 그 시사가 정해졌네요. 유아인 애호박. 어떡해. 그래요.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보는 걸로 오늘은 일단락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소유방송 103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